2023년 초 북한 2인자로 불리던 김여정이 공개 석상에서 갑자기 모습을 감췄을 이 때 복도의 적막함이 우리는 그녀의 부재를 뉴스로만 말해준다.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김여정은 사라졌다. 그 내부에서 내 예감이 틀림없다. 18년간 수행원으로 이제 일했던 모든 것이 달라진 한 것이다. 남자는 청사 복도의 이 무거운 침묵과 백지, 아니, 이게 일정표를 어떻게 된 일이지? 보며 이미 알고 아니,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 과연 이런 그가 비효율적인 직접 목격한 구조라니. 그 무렵 북한 권력 직접 내부의 보니까 실상은 심각하군. 무엇이었을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제가 처음 수행원으로 선발됐을 때 어머니는 부엌에서 혼자 우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마 둘 다였겠지요. 평양 중구역 창광거리, 제가 나고 자란 동네입니다. 대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거리를 매일 아침 학교 가방 메고 걸어 다니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 곁을 18년이나 지킨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행운입니다. 지방 사람들은 평양 입성 허가증을 받는 것만으로도 평생의 소원을 이룬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만경대혁명학원을 나왔고 졸업 후에는 당 조직지도부에 배속됐습니다. 조직지도부라고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이 나라 모든 기관과 사람을 들여다보고 감독하는 곳입니다. 동네 이장님이 마을 일을 다 결정하듯 그곳은 국한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심장부였습니다. 수행원으로 차출된 건 33대였습니다. 동료 중에서 체격이 단정하고 눈치가 빠르고 무엇보다 말이 없다는 이유였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수행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충성심도 아니고 체력도 아닙니다. 바로입니다. 본 것을 못 본 척, 들은 것을 못 들은 척, 아는 것을 모르는 척, 그게 이 일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질이 충분했던 모양입니다. 처음 몇 년은 솔직히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남들은 구경도 못할 곳을 드나들고 남들은 먹어보지도 못할 음식이 매일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배급으로 강냉이죽을 끓여 먹는 지방 사람들 얘기는 텔레비전에서나 들었습니다. 쌀밥에 고기 반찬이 당연한 삶이었으니 저는 제가 얼마나 좁은 세계 안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물 안 개구리가 하늘이 전부인 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건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아들 준혁이는 창광거리 아파트에 두고 저는 백화원 초대소 인근 숙소에서 상주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짧게 집에 다녀오는 게 전부였지요. 준혁이가 걸음마를 뗀 것도 처음 학교에 간 것도 저는 전부 나중에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니까, 수령님을 위한 일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다 싶지만 그 시절에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의심이란 것이 머릿속에 들어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의심을 품는 방법 자체를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혁명학원에서도 조직지도부에서도 누구도 그런 걸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균열은 아주 작은 데서 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초대소 창문 너머로 멀리 강 건너 동네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없었습니다. 전력 사정이 나빠 밤이 되면 평양 외곽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기는 날이 많았는데 그날따라 그 어둠이 유독 짙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저 어둠 속 어딘가에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뒤로 연탄 걱정을 덜었다고 하셨지만 그 말이 그날따라 왜 그리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하나가 마음 한구석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직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달력을 보면서였습니다. 2023년 초, 정확히 몇 월이었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분명한 건 그달 들어 수행 일정표가 2번 연속으로 백지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18년 동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명절 전후로 하루 이틀 조용한 적은 있어도 아무 설명 없이 일주일씩 일정이 통째로 사라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일정표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종이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저의 머릿속에는 온갖 것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행팀 내부는 평소와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도 말이 많은 조직은 아니었지만
그때의 침묵은 결이 달랐습니다. 누가 누구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날씨 얘기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래 이 일을 한 사람들끼리는 압니다. 말을 아끼는 것과 말을 삼키는 것은 다릅니다. 그때 우리는 전부 말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직속 상관인 박 부장이 어느 날 아침 저를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동지께서 당분간 외부 일정을 삼가신다. 그게 전부다.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조직에서 더 묻는다는 건 더 알고 싶다는 뜻이고, 더 알고 싶다는 건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박 부장도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도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묘한 건 그 이후로 청사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동지의 동선에 맞춰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경호 인력들이 어딘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있는 척하는 사람들, 특유의 어색함이랄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직장에서 갑자기 큰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할 때 그 공기가 얼마나 무거운지 바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지를 직접 뵌 게 언제였던가. 수행원이라고 해도 항상 지근거리에 있는 건 아닙니다. 동선에 따라 일부는 앞에, 일부는 뒤에. 저처럼 문서와 연락 업무를 맡은 사람은 한 발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는 건 그 무렵부터 동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이 팀 내에 없었다는 겁니다. 보고는 모두 중간 라인을 통해 내려왔고 직접 지시는 끊겼습니다. 처음엔 건강 문제려니 했습니다. 북한 최고위층도 사람인지라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럴 때 외부 노출을 삼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6.25 때 피난길에 오른 어르신들도 그러셨다잖아요. 무서운 걸 알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곧 끝날 거라고 되뇌면서 걸었다고. 저도 그랬습니다. 괜찮을 거다. 곧 다시 일정표가 채워질 거다. 그러나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일정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복도 끝 회의실에서 낮은 웅성임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린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위에서 다 결정난 거야. 누가 한 말인지, 무엇이 결정났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의 떨림만큼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사람도 무서웠던 겁니다. 저처럼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습니다.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평양의 밤이 조용했고 저의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18년을 바쳐온 이 자리가, 이 충성이 과연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 물음이 처음으로 제 안에 들어온 밤이었습니다. 러시아 파견 준비 서류를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2023년 봄, 청사 내 문서실에 혼자 남아 파견 인원 명단과 임무 지침서를 대조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라 복도도 조용했고 문서실 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형광등이 조금 깜빡이는 오래된 방이었는데 그날따라 그 깜빡임이 유독 신경 쓰였습니다. 워낙 하던 일이라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서류 묶음을 하나씩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묶음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잘못 편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극비라고 찍혀 있었고 제 열람 권한 밖의 문서였습니다. 손을 떼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8년을 이 조직 안에서 산 사람의 본능이었을까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손끝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첫 줄을 읽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그 3초 동안 제 심장이 몇 번 뛰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문건에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직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구는 분명했습니다. 해당 동지의 공개 활동 전면 중단, 외부 노출 일체 금지, 관련 수행 인원 즉각 재배치, 그리고 마지막 줄, 본 문건을 열람한 자는 열람 사실을 즉시 보고할 것. 저는 그 마지막 줄을 읽고 나서야 손을 떼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자리에 내려놓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이름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18년을 그 곁에서 일한 사람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수행 인원 재배치라는 말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 활동 전면 중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북한에서 최고위층 인사가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다는 건 단순히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사라지고, 신문에서 사라지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사라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18년 동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제까지 이름이 신문 천면에 오르던 사람이 오늘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무릎이 흔들리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걸 봤다. 그리고 봐서는 안 됐다. 북한에서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아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처리해야 할 사람이 됩니다. 보고해야 하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고하는 순간 제가 이걸 읽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읽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왜 읽었냐는 질문이 따라오고, 그 질문 끝에 무엇이 기다리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를 해도 위험하고 안 해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조직에서 답이 없는 상황이란 건 결국 답이 하나뿐이라는 뜻입니다. 도망치는 것. 그 생각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떠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도에서 보위부 직원과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손이 굳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웃는 법을 18년 동안 익혔는데, 그때는 그 웃음조차 힘들었습니다. 6.25 때 폭격 소리에 잠 못 이뤘다는 외할머니 말씀이 그때서야 이해됐습니다. 무서움이 일상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때 처음 몸으로 알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자꾸 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창광거리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을 처와 학교에서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을 준혁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걸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평양에 있는 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별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밥은 잘 먹냐고, 요즘 날씨는 어떠냐고, 학교는 잘 다니냐고. 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고,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전화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는 몰랐겠지요. 남편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냥 러시아 추운 날씨 이야기를 흘려들으면서 저녁밥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 평범한 풍경이 그날따라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 바라보는 풍경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러시아 파견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3개월 일정. 저는 그 명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평양 하늘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아직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두려웠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 안에 들어온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 들어온 생각은 다시 내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문건을 읽던 그 순간처럼 이미 알아버린 것은 모르는 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순안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아침, 저는 창광거리 아파트에 들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파견 전 가족 면회가 허가된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된장 끓이는 냄새가 났습니다. 처가 아침 일찍부터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려 왔냐고 했고, 저는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18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 부부 사이에 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말이 없어도 아는 것들이 있지요. 처는 밥을 2공기나 퍼줬습니다. 러시아 음식은 입에 안 맞을 거라며 많이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면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국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게 핑계가 되어서 눈이 조금 시려워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그때 16이었는데 키가 저보다 한 뼘은 더 자라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줬더니 녀석이 쑥스럽다는 듯 몸을 피하더군요. 아버지가 집에 없는 날이 많다 보니 어색한 거겠지요. 저도 어색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한 보따리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마라. 밥은 꼭 챙겨 먹어라. 겨울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아니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변할 것 같아서 결국 준혁이한테 그냥 잘 있으라고 했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지금도 눈앞에 선합니다. 저는 가방에 고추장이며 누룽지며 이것저것 챙겨 넣어줬습니다. 러시아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다더라. 몸 챙기라. 추우니까 내복 꼭 입고 다니라. 저는 알겠다고 웃었습니다. 웃는 게 힘들었습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와 준혁이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뒷모습이 유독 크게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저 없이도 잘 자랐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저 없이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금도 그 뒷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더 오래 봐둘 걸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는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4월인데도 바람이 매서웠고 항구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파견단은 저를 포함해 12명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감독 명목의 근로자들과 저처럼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숙소는 항구 인근의 낡은 아파트였는데 방 2개에 5명씩 나눠 지냈습니다. 화장실 하나를 5명이 썼고 샤워기 물은 늘 미지근했습니다.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아서 밤이 되면 찬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담요를 2개 덮고 자도 발이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편함이 하나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보다 머릿속이 훨씬 더 불편했으니까요. 파견단 안에는 감시조가 섞여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보고하는지 모르는 채로 다들 웃으며 밥을 먹고 웃으며 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수행원 생활을 하면서 그 구조 안에 저도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시선 하나, 어디를 얼마나 오래 바라보는지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이렇게 피곤한 일인 줄 그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항상 감시하는 쪽이었는데 이제 감시받는 쪽이 되고 보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허가된 이동 범위 안에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산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탈출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가 있다는 말을 조선족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는 순간 대번에 알아채신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밥을 시키고 앉아 있으니 국을 가져다 주시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북쪽에서 오셨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도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영수증 안에 접힌 종이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핏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돕는 것. 결심이 굳어진 건 파견 2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연락이 내려왔습니다. 수행팀 인원 일부가 재배치됐다는 통보였습니다. 거기에 같이 일하던 동료 최 부장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재배치.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문건을 받거나 아니면 뭔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과 여기서 이탈하는 것 둘 다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건 확실한 위험이었고 이탈하는 건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었습니다. 저는 가능성 쪽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혁이 이름을 속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래도 살아야 한다고.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파견단 주간 보고가 있는 날이라 오전 내내 전원이 회의실에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틀 전부터
외부 기관 연락 업무가 있다는 명목으로 오후 외출 허가를 받아두었습니다. 감시조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2시까지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화가 파견단 동료들과 나눈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나서면서 문을 닫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면 제 귀가 예민해진 것이었겠지요. 그날은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발소리도, 숨소리도, 심장 소리도. 숙소를 나서면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짐을 챙기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미리 바꿔둔 미국 달러 200달러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쪽에 접어둔 작은 종이 하나. 거기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인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 주소였습니다. 며칠 전 조선족 식당 아주머니에게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저의 전부였습니다. 북한에서 날아온 사람이 낯선 나라에서 믿을 수 있는 거라곤 그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그 종이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면서 걸었습니다. 구겨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교회 앞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귀한 시간인 2시를 이미 넘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탈자가 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겁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분쯤 됐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됐을까요? 준혁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서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양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길도 이미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께 짧게 빌었습니다.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목사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제 얼굴을 한 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따뜻한 눈빛을 받아본 기억이 잘 없었습니다. 수행원 생활을 하면서 저를 그냥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눈빛을 받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지하실 작은 방으로 저를 안내하셨습니다. 거기엔 이미 2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함경도 출신 젊은 여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서로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 바닥의 암묵적인 규칙입니다. 아는 게 없어야 잡혔을 때 말할 게 없으니까요. 셋이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목사님이 조용히 알려주셨습니다. 북한 보위부에서 파견단 이탈자 추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도 협조 요청이 갔다고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거리로 나가면 안 되고 전화도 쓰면 안 되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도 안 됩니다. 지하실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제 어깨를 두드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으니 나머지도 맡기면 됩니다. 저는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기도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하셨을 방식으로 눈을 감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처와 준혁이가 무사하기를, 내가 저지른 이 일이 그 아이들에게 닿지 않기를. 사흘을 지하실에서 보냈습니다. 밥은 목사님, 사모님이 가져다 주셨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북한 된장과는 맛이 조금 달랐지만 뚝배기에서 올라오는 김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겨울 아침마다 끓여주시던 된장국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사람이 극한에 몰리면 참 엉뚱한 걸 떠올리게 됩니다. 무섭고 불안한데 된장찌개 냄새 때문에 어린 시절 부엌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 냄새 덕분에 잠깐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밥 잘 드시라고, 힘내시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 지하실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나흘째 되던 밤,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목사님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분이 차를 몰고 오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탔습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항구의 불빛, 낯선 간판들, 러시아 사람들이 무심하게 걷는 거리, 낯선 도시, 낯선 나라, 낯선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들이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직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게 자유의 첫 느낌이었습니다. 핀란드라는 나라 이름을 처음 들은 건 혁명학원 지리 시간이었습니다. 북유럽에 있는 작은 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나라 수도 헬싱키에 내가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목사님 네트워크를 통해 이어진 루트는 생각보다 촘촘했습니다. 한 분이 다음 분에게, 그 분이 또 다음 분에게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고,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도와주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공짜 도움엔 반드시 함정이 있다고 가르치거든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를 원한다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를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놀라울 수 없었습니다. 헬싱키에 도착한 건 초겨울이었습니다. 공기가 칼처럼 찼습니다. 함경도 겨울보다 더 춥지는 않았지만 낯선 추위라 더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연결해 주신 분이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작은 원룸이었는데 혼자 쓰는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창문 하나. 단출한 방이었지만 저는 그 방 문을 닫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이 생긴 겁니다.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누가 들여다보지도 않는 공간. 수행원 생활 18년 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 그 고요함이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인데 오히려 그게 낯설었습니다. 낮에는 최대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노출이 걱정됐고 솔직히 거리 자체가 무서웠습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무서운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웃고 아무 방향으로나 걷고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 서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노인, 이어폰을 끼고 뛰어가는 젊은이, 다들 아무 걱정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걷는 것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지, 왜 가는지, 누가 허가했는지, 그런 게 없는 거리가 오히려 낯설고 어지러웠습니다. 자유라는 게 처음엔 해방감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느낌이라는 걸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낮에는 어떻게든 버텼지만 밤이 되면 처와 준혁이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처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보위부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을까요? 준혁이는 학교에서 친구들 보기가 부끄럽지는 않을까요? 아버지가 탈북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연좌제라는 단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 끌고 가는 것만이 연좌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쫓아내고 배급을 끊고 동네에서 따돌리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준혁이가 그걸 겪고 있을까봐 아이가 학교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매일 밤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수행원 생활을 하면서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렸는지 울면서도 어깨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내가 옳은 일을 한 건지 아무도 대답해 줄 수 없는 질문을 혼자 붙들고 있었습니다. 6.25 때 남쪽으로 내려온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다는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살기 위해 내려왔는데 두고 온 사람들 때문에 평생 가슴에 돌덩이를 얹고 사셨다고. 그 말이 이제야 뼛속 깊이 이해됐습니다.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옅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헬싱키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가끔 차가 지나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 밤 무슨 걱정을 하면서 잠이 들까 생각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어떨까? 주말에 어디를 갈까?
그런 걱정들이겠지요. 내 아이가 내일 아침 학교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겠지요. 그 차이가 그날 밤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한국 대사관 쪽으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건 헬싱키에 도착한 지 3주가 넘었을 때였습니다.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동안은 최대한 외부 노출을 삼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것에는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수행원 생활이 결국 기다림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때의 기다림과 지금의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명령을 기다렸고 지금은 자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다림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기다림도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 원룸 창가에 앉아서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문 앞에 선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헬싱키 시내 한복판, 작은 표지판 하나가 붙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제가 나고 자라면서 당연하게 쓰던 글자인데 그 순간만큼은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타향살이 끝에 고향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6.25 때 피난 가서 처음 고향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기분이셨다는 이산가족 어르신들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글자를 보는데, 같은 말을 듣는데 이렇게 가슴이 울컥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한참을 그 표지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 봐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면담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차분하게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행원이었다는 것도, 문건을 봤다는 것도. 직원분의 표정이 그 순간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자리를 비우시더니 다른 분을 데리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문건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언제 어디서 봤는지, 함께 본 사람이 있는지. 저는 기억하는 것을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말하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이 말들이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제가 가진 정보가 저를 보호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더 복잡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 평양의 처와 준혁이에게 미칠 영향도 커집니다. 북한 당국이 제 증언 내용을 파악하는 순간 가족에 대한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심이 섰다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이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들이 평생 가슴에 묻어두셨던 것들, 더 많이 말씀해 주셨다면 세상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말할 수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대사관을 찾아갔습니다.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관계자 분들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태어나서 한국 사람과 정식으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텔레비전에서 본 남한 말투와 실제로 듣는 말투는 또 달랐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있었고 억양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니 말이 통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가? 그 생각이 면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관계자 분들은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군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준다는 경험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달라졌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한국행이 확정됐다는 말을 들은 날, 저는 원룸 창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지요. 처음 수행원으로 선발됐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혼자 우셨던 것처럼 그날 저도 혼자 창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눈물을. 이제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트랩을 내려서면서 발이 한국 땅에 닿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뒤에서 오시는 분들께 잠깐만이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공기 냄새가 달랐습니다. 평양의 공기도, 블라디보스토크의 공기도, 헬싱키의 공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새로운 공기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났습니다.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에 들어간 첫날, 담당 선생님이 지내는 동안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뭘 필요로 해도 되는지 몰랐던 겁니다. 필요한 걸 말하면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이유를 설명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삶을 50년 살아왔으니까요.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말해도 된다고. 그 짧은 한마디가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해도 된다. 당연한 말인데 왜 그게 그렇게 낯설고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그 말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그냥 말해도 된다. 그냥 말해도 된다. 50년 동안 말을 삼키는 법만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 서울 거리를 걸은 날은 하나원 수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옆 사람이 어디 가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보면서 혼자 웃고 계셨습니다. 평양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혼자 웃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그 아주머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혼자 웃을 수 있는 자유. 그런 것도 자유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진열대에 물건이 넘쳐났습니다. 과자 한 종류에도 수십 가지 상품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과자란 명절에나 구경하는 것이었는데 여기선 매일 쌓여 있었습니다. 쌀, 라면, 두부, 고추장, 된장, 참기름. 없는 게 없었습니다. 김장 재료도 계절 상관없이 다 팔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추 한 포기 구하기도 힘들던 시절을 생각하면 꿈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점원 아주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이 풍요로움이 감사해서가 아니라 이걸 준혁이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슬퍼서였습니다. 아이가 이 진열대 앞에 서는 날이 올까? 그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밤 12시에 가도 문이 열려 있고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양은 밤이 되면 전기가 끊기는 동네가 많습니다. 어둠이 당연한 곳에서 살다가 밤에도 온 도시가 환한 곳에 오니 그 빛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커튼을 치고 누웠는데도 창문 틈새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불빛이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빛을 혼자 누리고 있는 게 미안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혁이도 이 빛 아래에서 잠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일 밤 들었습니다. 말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평양 말투가 이상하게 들리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처음엔 중국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나중엔 솔직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하면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신기하다는 눈빛, 안타깝다는 눈빛, 가끔은 불편해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눈빛만으로 끝나는 나라니까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끌려가는 나라가 아니니까. 음식 맛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같은 된장찌개인데 뭔가 달랐고, 같은 김치인데 또 달랐습니다. 그래도 먹다 보면 익숙해졌습니다.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음식들이니까요. 말도, 음식도, 사람도 다르지만 같은 데서 왔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매일 밤 준혁이 생각을 합니다. 올해 17살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저는 어떻게 버티고 있을지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식을 들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무사하기를 빌 뿐입니다. 분단이 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가 평생 이 산의 아픔을 안고 사셨는데 이제 그 아픔이 또 다른 세대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그리고 준혁이처럼 이건 끝나야 합니다. 반드시 끝나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아니 통일이 되기 전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아이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 것, 겪은 것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건 그래서입니다.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걸 준혁이가 언젠가 알아줬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하려고 여기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언젠가 준혁이에게도 닿기를 바란다는 것을. 통일이 되는 날, 고향 창광거리 대동강변을 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봄의 개나리가 피는 그 길을 아들 손잡고 걷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에 꼭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